안녕하세요.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래 이제 강의 계획서에 이제 원래 이제 그 학과에서 계획되었던 실행됐던 그런 계획서대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번 학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공학 수학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요 원래 이제 강의,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기계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양한 어떤 수학적인, 특히 이제 미분 적분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법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개요에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뭐 시스템 설계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일반론적으로 그런 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시스템 설계까지 연계되는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학기에는 조금 그 수강생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좀 감안해서 어떤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강의 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크게는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뭐 그걸 통해서 뭐 또 이제 벡터 캘큘러스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대학 과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퓨리어 트랜스폼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퓨리어 트랜스폼 자체도 사실 미적분에 대한 또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실 바로 그것만 판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그 강의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좀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다루기로 하고요. 앞에 어찌 됐든 미분 적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금 백그라운드를 좀 다시 기초를 좀 쌓고 그거 기반으로 퓨리어 트랜스폼 쪽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렇다고 이제 앞에 부분을 아예 그냥 전부 이렇게 점프하고 가기에는 조금 그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조금 이론적인 어떤 풀이라든지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풀이에 대해서 뭐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좀 프랙티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사실은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적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뭐 수학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한번 최대한 좀 미분적분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조금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는 좀 해야 된다. 아마 근데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사실은 나중에도 좀 다루겠지만 미적분이라는 게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 문제를 풀 때 모든 걸 다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풀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다시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일반화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매번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미분과 적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굉장히 이제 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좀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뭐 아코사인이라든지 뭐 악사인 뭐 이런 탄젠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식이 나오면 그거 이제 좀 외워서 하기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연습을 좀 하고 그다음 미분 적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만 줄이셔도 어차피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트랩을 통해서 그냥 저희가 해를 얻을 수 있고요. 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이제 매트랩 기반으로 한번 계속해서 해를 구해보고 이런 위주로 하고 대신 그렇다고 아예 그냥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너뛰기엔 조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줄이고 조금
설명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퓨리어 트랜스폼 쪽으로 조금 비중을 좀 더 둬서 중간에 뭐 행렬이라든지 이런 벡터 캘큘러스 부분도 조금 내용을 줄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학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중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미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극한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언뜻 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한히 어떤 하나의 숫자에 근접해 간다라든지 아니면 무한대의 값으로 이렇게 저희가 간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함수의 거동, 함수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개념을 잡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미분 또 적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시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좀 차근차근히 한번 먼저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미분 적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미분 적분의 개념이 있기 전에 사실 이제 고대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이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의 면적 구하기지만 여기 이제 극한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저희는 뭐 쉽게 알죠. 뭐 파이 r 제곱 이거 이미 쉽게 알고 사실 미분적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파이 r 제곱이라는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게 라이프니츠나 뉴턴 이전에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 한번 보시면 이런 이제 원 안에 정다각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다각형의 이 변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의 면적이 근접해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는 팔각형인가요? 육각형이지만 사각형이면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정사각형은. 그러면 정사각형 면적을 저희가 쉽게는 알 수 있는데 원의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정육각형, 요거는 팔각형, 그다음에 뭐 십육각형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원의 면적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n의 값, 그 정다각형의 그 변의 개수의 값을 계속 무한대로 늘려간다면 무한대로 늘어간다 그러면 원의 면적하고 거의 같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극한이라는 게 그렇다고 원의 면적과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다각형이라는 거는 그 차이가 존재는 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그렇지만 극한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값들이 굉장히 무한히 작은 값이 될 때까지 쭉 크기를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숫자에 접근해 간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무시할 만큼의 어떤 차이만큼의 차이만 나서 거의 같아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해서 쭉 해보면 원래 저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삼각형 구하는 공식 면적 해갖고 원의 면적의 공식이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에 우리 위대한 철학자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원의 면적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 배우고 있는 이런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초가 고대 시절에 이미 그 시절에 확립이 됐던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수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최근에 이제 1600년도 말에 됐지만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개념이었고 이미 이때부터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뭐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긴 했지만 그런 어떤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었다 하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풀이 과정은 좀 일단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형의 면적을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그죠?
해서 근데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한 다음에 그것만큼 곱하기 8을 하면 이 다각형 면적이 되겠죠. 무한히 n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우리가 앞서는 이제 좀 뭐랄까 그 함수의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좌표계를 가지고 우리 데카르트가 도입한 그런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냥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런 변화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한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어떤 그 숫자가 어디에 무한히 가까이 갈 때 그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숫자가 엄청 커질 때 그 무한대로 간다고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미분을 정의할 때는 사실은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이 접근할 때 아니면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증분이 이제 제로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x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대신 그 값에 가까이 간다는 거지 그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정말 작은 아주 정말 무한히 작은 값이라도 사실은 그 값이 될 수는 없고 그 값보다 작은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아니면 이쪽 오른쪽에서 좀 더 큰 값이 한없이 이 작은 값에 근접할 때의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극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저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보면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로 정의되는 a, l이라는 요 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극한이라는 것이 그 값에 한없이 어떤 형태든 가까이 가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그 값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값이 굉장히 근접한 근사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어떤 값을 우리가 그냥 극한값이라고 하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그 값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코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걸 무시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개수를 늘려서 가면 원의 면적이 굉장히 근접하죠. 근데 그러나 원의 면적을 정확하게 원의 면적은 아니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짜쪽의 극단의 개념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좀 일단 거부감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값, 정의역의 값의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대응된 함수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된다가 아니고 그 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극한값을 가질 때 나머지의 어떤 연산이라고 그럴까요? 함수의 합이라든지 곱 아니면 어떤 함수의 상수를 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함수값의 어떤 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정의하느냐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면 굉장히 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앞에 이런 극한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은 단순히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각 항별로 극한을 취하면 되고 상수는 극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항함수 뭐 3x제곱 플러스 x분의 엑스포넨셜 함수의 x승의 sin x의 값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럴 때는 뭔 소리냐 이 함수 값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룰을 통해서
어떤 각 함수별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x가 a로 갔을 때 앞에서 사실은 뭐 언급을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a에서 극한값을 찾으려면 그냥 함수 fx에 a의 값을 대입한 값이 그거의 극한값이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값은 아니에요. 굉장히 거의 근사하지만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극한을 취해버리면 그냥 단순하게 그 a의 값에 해당하는 xa 값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단순해요. 그냥 요 각각의 항별로 각각의 극한을 취한 다음에 그 값을 대입해주면 그냥 뭐 단순하게 3a 제곱 플러스 a분의 2a 승 sin a 이렇게 값을 구한다고 우리가 쉽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이면에는 이 극한값 요거 하나에서 요거의 어떤 개념이 뭔지 왜 저런 식의 값을 갖는 걸로 약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극한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숫자에 한없이 가까이 가서 그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한없이 그렇지만 결국 그 값에 도달은 못합니다. 도달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10이라는 값에 그 근접을 해간다면 방향 두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0에서부터 접근하는 방법. 그럼 9.999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00000001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숫자의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근접해 가는 굉장히 한없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근접해 가는 게 한 가지 어떤 극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한대가 있거든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가 굉장히 작아져 가지고 영영영영영을 가지만 수라는 게 사실은 크기라는 게 우리가 조, 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끝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 우주의 끝은 어디냐요?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문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언뜻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무한대라는 극한값을 정의를 못 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누구나 봐도 그게 동일한 값이 나와줘야 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라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자들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수학자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신 요거를 충분히 큰 값이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극한값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을 때 원래 주어진 함수에 x가 접근하는 값을 넣었을 때의 값으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값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무한대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무한대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함수값에 x를 넣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2니까 사실은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큰 값에서 2를 빼봐야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다시 제곱을 해가지고 1을 나눈다. 그럼 값이 얼마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에 대한 어떤 필요성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그래서 매트랩 통해서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근데 x가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x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벌써 딱 봐도 40만 가도 사실은 어느 숫자에 접근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40, 100,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봐야 사실은 그 값을 구하면 3은 아니에요. 3은 절대 아니에요. 3은 아닌데 3에 굉장히 근접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2.999999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이제 수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수라도 그걸 3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공학자잖아요. 공학자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거 설계할 때 정확한 어떤 숫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약에 건물을 설계한다 그러면 설계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유치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속체의 가정을 써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뉴턴의 만류의 법칙에 의하면 두 개의 물질이 있으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할 만하면 우리가 무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지배방정식은 지배방정식은 모든 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무시를 해주지 않고 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셨지만 선형 미분 방정식도 넌리니어 해버리게 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텀들이 뭐 복잡한 상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없앨 수는 없죠. 힘은 존재는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항에 비해서 굉장히 무시할 만하다고 하면 영향이 적다고 하면 저는 무시하거든요. 그렇게 풀어야만 문제도 풀리고 실제로 현상 자체도 뭐 예를 들어 뭐 태풍이 강풍이 부는데 거기서 몰리큘 레벨에서 막 지들끼리 이렇게 막 끌어잡아당겨 하는 힘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학자 마인드로 본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무시하고 딱 봤을 때 이 극한값은 한번 해보면 x가 쭉 갔을 때 요 함수값가 어느 값에 수렴을 하네 보면 3이에요. 3이라고 보면 최대 그 다항식의 최대 차수의 상수의 b의 값이 나온다는 걸 일단은 언뜻 봐서 알겠죠.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최대 차수는 위에는 그냥 상수 밑에가 x의 제곱인데 무한대의 제곱분의 1인데 이거는 뭐 그림을 안 그려봐도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벌써 한 5만 지나도 거의 뭐 0에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0은 아니에요. 아무리 밑에가 커도 0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만 가도 거의 0에 근접하니까 이럴 때의 극한값은 0이다. 왜냐면 무한대분의 1. 굉장히 큰 수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무한대 극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함수에서 무한대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n차라는 건 뭐 x의 제곱이면 2차고 x의 8승이면 8차 그러니까 최고차 항의 앞에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사례를 쭉 보고 모든 사람들이 설마 그래?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쭉 해봐도 결국 그렇게 가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차수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2x제곱 플러스 900x 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 극한값은 어떻게 돼서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로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냥 2분의 3이죠. 그 뒤에 건 어떻게 하냐. 근데 저희가 이 무한대로에서 쭉 한번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앞에 거에 의해서 도미넌트하게 이게 변하지 뒤에 거는 상대적으로 오도가 작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900 곱하기 무한대는 큰 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제곱은 훨씬 더 커지니까 사실은 상대적인 오도를 비교해 보면 앞에 게 도미넌트하니까 도미넌트끼리 한 것만 한번 비교를 하면 된다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밑에는 8차, 위에는 6차, 뭐 2차항도 있지만 최고차항만 보고 밑에 항이 훨씬 더 차수가 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0에 접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분의 3에 접근한다. 해보면 실제로는 그래요. 우리가 매트랩 통해서 쭉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밑에 x 값을 변화해서 해보면 한 10의 5승까지 해보면 얘는 2분의 3, 1.5에 저렇게 접근을 한다. 실제로 그러네. 우리가 그냥 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뭔가 좀 이해가 되죠.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한 10까지 해보면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 매트랩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그리기는 물론 이제 X값 해갖고 엑셀에 쭉 해갖고 그리면 저희도 그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직관적으로 저희 그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비율의 값이 아직까지는 뭐 한 어느 정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0에 근접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낼 건 아니지만 이미 수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오케이 그게 맞네 이렇게 결론 내린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극한을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쉬운 것들은 그냥 쉽잖아요. 그냥 뭐 어떤 값에 그냥 접근하면 그 함수값 대신에 그 값을 넣으면 되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무한대일 경우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차항만 비교해가지고 위에가 더 높으면 어떤 값의 그 개수에 의해서 그 값에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같은 차수일 경우에 이 개수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가 차수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죠. 네,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거 뭐 다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만 대표를 했는데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 최고차항의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제로 최고차항의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좀 그럴 것 같죠? 왜냐면 밑에 값이 커지는 것보다 위에 값이 커지는 게 훨씬 더 커지면 빨리 커지면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심심하지만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개념적으로는 어떤 거다, 어떤 숫자가 어디 하나씩 가까이 간다는 거는 그 숫자에 도달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 차이가 작은 아주 극소의 차이가 나는 데까지 간다는 개념이고 무한대는 숫자가 무한히 커지긴 하는데 얼마 정도 커지는 게 무한대인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뭐 뉴턴도 모르고 다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큰 변동이 없는 수준까지에 도달한 정도의 가까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수학적으로 극한값을 해서 값 구하는 거는 거의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몇 번 해보시면 그냥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너무 야 이거 뭐 식이 복잡해지면 머리 아파 뭐 그 정도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연습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인이나 코사인 x 우리 이렇게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한다면 어느 값에 누가 봐도 수렴을 해야 돼요. 누가 봐도 벌써 거의 가까이 갔네 어떤 값에 그래야 그게 극한값인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진동을 하잖아요. 진동을 하면 얘는 아무리 우리가 x값을 무한대로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가도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언뜻 봐도 0하고 1 사이 물론 앞에 이제 값이 그걸 곱한 값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수렴했다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사인 함수 x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가 x가 아니고 x분의 1일 경우에 그죠? 단 x는 0이 아니다. 0이면 왜냐면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정의가 안 되죠. 그것도 무한대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무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정의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학에서 그런 거 싫어하죠. 정의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0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x가 0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0은 아니에요. 이 숫자에 도달은 못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sin x분의 1 이것도 함수잖아요. 그럼 어떤 값을 가질 거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0에 x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데 0에 한없이 가까이 할 때는 어떤 숫자가 아무리 정한수라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 좀 복잡하죠. 그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0분의 1은 정의가 안 되지만 0에 굉장히 가까이 간 수로 하게 되면 그것분의 1은 굉장히 엄청 큰 수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 상당히 좀 저희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매트랩을 한번 보시죠. 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보시면 왼쪽에서 접근할 때랑 오른쪽에 접근할 때는 패턴이 다른데 뭔가 굉장히 진동을 하는 폭이 원래는 일정하게 이렇게 진동하는데 굉장히 0이 가까이 오니까 얘도 싫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저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막 0에 한없이 가까이 할 때 막 얘가 값이 그러니까 그 값은 정의가 어떻게든 되는데 그러니까 사인 값이니까 사실은 0하고 1 사이에서 정의는 되는데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이 x축 이게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재밌는 거동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니까 일단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극한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지만 극한이라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어떤 수에 무한히 가까이 갈 때,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렇지만 그 수는 아니다. 그래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0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을 가지고 어떤 수를 나눠도 수가 정의가 돼요. 반대로 무한대로 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 큰 게 무한대인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게 무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극한의 어떤 그런 걸 개념으로 한 극한값이라는 거는 x가 어디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아니면 무한대로 커질 때 그 함수에 대응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극한값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이제 우리가 미분으로 가는 건 사실은 무한대로 간다기보다는 무한대로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적분할 때 x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할 때 적분값 그런 것도 있지만 미분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의 함수의 변화의 비율 그러니까 함수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라고 쉽게 얘기해서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x 값의 변화분의 y 값의 변화의 비율이 우리가 이 함수 우리가 정의하는 함수가 한없이 어떤 수에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으로 정의를 하고 그게 바로 그냥 미분값이고 그거의 미분값에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 게 도함수다. 너무 많이 복잡해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했을 때 극한의 개념을 딱 잡는다는 건 좀 쉽지는 않지만 조금 그런 개념이다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또 그런 많은 좀 문제를 접해보면서 개념을 좀 확립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지난번 강의 자료 때도 좀 이제 설명을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값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사인 세타의 값을 세타로 나눈 저거 자체도 사실 함수죠. 그냥 요거를 그냥 fx로 보시면 되고 그건 f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아까처럼 우리 좀 전에 해서 막 진동했죠. 얘가 0에 하나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값은 있느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뭐 조금 쉽게 설명했던 뭐 세타 대신에 값을 넣어서 하면 돼. 맞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0분의 0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극한에서 주의할 거는 0분의 0.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타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죠? 이게 세타 이꼴 0일 때는 0분의 0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사실 0은 아니에요. 0에 하나씩 가까이 간다지.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사실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막 이제 극한에 대해서 막 미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게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저 값이 난 뭔지 모르겠어. 되게 복잡하네. 그 정도 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이제 세타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밑에 값도 정의가 되고 위에 값도 정의가 되면 저거의 비율의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롭탈의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0분의 무한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롭탈 정리 뭐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저거는 1인데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함수값을. 난 모르겠어. 그냥 정의한 대로 세타 값이 뭐 다 정해야 되는데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과연 요 값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실제로 한번 해본 거죠, 그죠? 이 세타 값이 19 이쪽에서 쭉 가서 0.0001, 0.0001 했을 때 세타 값, 사인 세타 값 그거의 비율 값이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대수적으로 푼 거거든요. 저걸 높이다 대장령 모르면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함수는 이런 식의 그래프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 값은 저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1에 사실 이것도 라운드 오프 에러가 있기 때문에 1은 아니에요. 이게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반올림해서 쭉쭉 올리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은 1의 값은 아니고 보면은 뭐 0.9999999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벌써 한 세타 값이 0.05만 돼도 거의 우리 1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극한값이.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래 뭐 어떤 수에 그냥 그 수는 아닌데 그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작은 수일 경우에 어쨌든 함수라는 거는 어떤 x 값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값은 정해져야 되니까 그게 함수잖아요, 그죠? 어떤 값일까? 근데 굉장히 특별한 거동을 갖는 특히 이제 0에 가까운 수분의 0에 가까운 수들의 어떤 비율 아니면 굉장히 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도 아까 5도가 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따로 보면 분모도 굉장히 큰 수고 따로 보면 분자도 굉장히 큰 수지만 사실은 두 개 간에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는 예를 들어서 밑에는 거의 뭐 5도가 경인데 위에는 뭐 수천억이다 그러면 사실은 수천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고 경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지만 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천억을 경으로 나누면 1보다 작겠죠.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양상에 특히 0분의 0,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조금 뭐 다른 우리가 해법이 있으니까 우리 앞선 수학자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되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어떻게 푸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알아. 무슨 얘기 하는 건지는 알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미분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이거 예전에 그냥 극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네. 그러면 이렇게 극한을 접근했으면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떤 이 함수의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매트를 통해서 계산해봐도 저기 엑셀 통해서 하나 비슷하게 거동을 쭉 가서 이제 작은 수로 가게 되면 1에 근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값은 이 극한값은 1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 애널리틱하게 뭐 롭탈 정리를 이용해서 밑에도 한번 미분하고 위로 한번 미분해서 다시 세타를 그 값에 넣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가장 쉬운 거는 그래프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는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의 전 단계 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미분을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교재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이 속도와 가속도, 위치 변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사실 뉴턴이 이제 운동의 제2법칙 뭐 이런 거에서 F는 ma 이런 거 해가지고 할 때 A 가속도 자체가 사실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뭐 그런 개념이고 사실은
그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하기에 사실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정립되기 전에는 사실 뉴턴의 제2법칙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안 맞거든요. 자꾸 자기가 어떤 일반적인 관계를 구하려고 해도. 그런데 뭐 이 미분 개념을 적용을 하니까 이게 그 법칙이 딱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분할 때는 대부분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보면 이제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탈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자동차나 이런 거 장난감을 보면은 쭉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 속력은 처음에 났을 때의 어떤 위치에서 종점 시점까지의 어떤 시간을 재고 그거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죠. 속력. 평균 속력이 되죠. 근데 뉴턴이 봤을 때는 그거는 평균적인 속력이고 이 어느 특정한 시점을 지났을 때의 속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순간 속력이에요. 순간 속력. 순간 속력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이제 변수가 시간이 되는데 x가 이제 t라고 했을 때 t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그 순간적인 시간 차이분의 이동 거리 차이. 그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작은 양이겠지만 그렇지만 시간도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요. 미소한 굉장히 작은 시간분의 작은 이동 거리지만 0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값이 정의가 되고 어떤 속력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평균 속력과 좀 다른 개념이죠. 순간 속력인 거죠. 순간 속력. 어느 순간 특정한 시점에 시간 변화율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이게 이제 속력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미소한 값의 변화율을 정의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극한의 개념이고 그 뒤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미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텐데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특정 시간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한 3초 정도 지난 시점이라 그러면 2.9999999초분에 3.00000001초 사이에 또 뭔가는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게 속도라는 게 정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속도를 결국은 이제 그 비율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비율의 델타 t 시간의 변화율 이거를 극한으로 보냈을 경우가 사실은 미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극한이나 이런 그런 요 속도의 정의하기 앞서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거든요. 정의입니다. definition. 이거는 왜 이거를 도함수라고 했고 도함수 개념을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뉴턴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자꾸 이거를 들어서 난 이거 싫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따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니까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항상 우리가 수학에 있어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이 임용훈인데 제 어머니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어디 나가면 다 그냥 임용훈이 돼야지. 너 이름이 왜 임용훈이야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그래서 정의는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 식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별도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원래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극한을 기반으로 해서 도함수 미분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뉴턴이 접근했던 방식,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접근했던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뉴턴이 접근했던 방식이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극한을 기반으로 접근을 한 거고, 라이프니츠도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직관적인 새로운 약간의 개념, 무한소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실은 도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뉴턴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건 수학적 정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x는 x와 x 플러스 h의 증분이죠. 이게 델타 x죠, 그죠? 요게 델타 x가 되겠고, 이거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요 전에 봤더니 평균, 아까 평균 속력처럼 거리의 시간의 차분의 이동거리 해가지고 이제 했던 평균 속력의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순간 속력이 되려면 리미트에서 h가 극한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즉 이 값과 이 값이 거의 굉장히 붙어 있어갖고 시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아주 정말 찰나의 순간에 어떤 함수값의 변화, 이게 사실은 뉴턴이 정의했던 어떤 함수의 미분값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x축, y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흔히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지만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를 x 플러스 h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f의 x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그냥 뭐 함수에 정해서 f, x, h에 해당하는 함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델타 y, 델타 x 이렇게 되겠고, 이게 사실 델타 y잖아요, 그죠? 이게 델타 x고, 사실은 우리가 요런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f 프라임 x 도함수는 뉴턴의 정의에 의하면 이 h값이 0에 가까우니까 사실은 요 위치가 별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 x랑 같은 x 플러스 이거 이제 dh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으니까 이렇게 접근했을 때에도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속력을 계산할 때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되지만, 이 지점이 점점 h값이 작아질수록 여기 거의 붙겠죠, 극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x값에 가까이 갈수록 함수 y값도 fx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은 접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해보면, 하여튼 이런 식의 기울기 있으면 여기서의 접선인 거죠, 접선. 이렇게 접선이어서 결국은 결국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워낙 극한으로 해가지고 이 델타 x를 작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dx라 그러고, 요거를 사실은 dy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라이프니츠가 도입을 한 거고, 사실 어찌됐든 뉴턴은 이런 극한의 어떤 x 증분분의 y 증분의 극한값으로 해서 도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개념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x가 a 뭐 어떤 특정한 숫자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아니면 여기서는 h가 0으로 갈 때, 거의 이제 x 플러스 h가 1로 붙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간단하게,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복잡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x가 작아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 굉장히 작은 양에서의 값들은 아무리 그 곡선이 뭐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계속 줄여서 보다 보면 결국은 그 기울기, 변화율은 선형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극한값을 좀 굉장히 확대한, 엄청 확대한 거, 뭐 곱하기만 뭐 1000만 배 했다고 치면 결국은 여기서의 그래서 막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엄청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율은 그냥 선형에 가깝다. 그냥 선형이라고 봐도 된다. 대신 그 값을 dx, dy, 델타 x, 델타 y가 아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거고 굉장히 무한히 작은 값, 결국 이제 극한값이죠, 그죠? 이걸로 그냥 dy, dx, 이게 결국은 뉴턴의 표현대로 하면 fx 프라임 혹은 y 프라임이다. 이게 도함수다. 그냥 굉장히 작은 값, 어떤 함수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미분으로 도함수라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여러 번 같은 내용을 듣긴 했을 텐데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떤 문제를 보거나 현상을 볼 때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뭐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앞으로도 요거 정의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몇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함수, 실제적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도함수를 뉴턴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아까 보통 sin x를 미분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코사인 x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 이걸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걸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바로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 있고, 이걸 굳이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데 굳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뉴턴의 정의에 기반해가지고 저걸 유도를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주요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꾸 연습을 해서 익혀두시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거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필요하면 이거 잘 정리해둔 차트가 있거든요. 그거 들고 한번 보고 하면 돼. 뭐 그래서 아까 탄젠트의 미분은 어떻게 되는구나, 아니면 뭐 이거 적분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매번 외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는 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표적인 어떤 이런 미분, 함수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조금 개념을 익힌다는 뜻에서 가능한 뉴턴의 정의에 기반해서 한번 증명도 해보고 앞으로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적분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다루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좀 개념들, 핵심 개념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조금 미적분의 좀 근본적인 우리가 공학 수학, 우리가 교재를 삼고 있는 공학 수학 자체는 사실은 미적분의 여러 가지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던 전제 하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좀 약한 분들은 갑자기
너무 이제 복잡한 문제 들어가니까 우리는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 수업 자체를 조금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조금 미적분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절반이나 절반 이상 저희가 할애를 하고 뒤에 이제 뭐 이런 그 원래 예정돼 있던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풀긴 풀어야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는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 뒤에 어차피 뭐 원하는 뭐 퓨리어 트랜스폼을 가더라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냥 블랙박스 백지 상태에 가면 거기서 또 어차피 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행렬이나 아니면 뭐 벡터 캘큘러스 부분은 퓨리어 트랜스폼 하는데 좀 연관성이 좀 상당히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스킵을 하고 바로 이제 필요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바로 가든지 그래서 좀 그쪽 부분 좀 집중해서 하는 쪽을 하고 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도 이런 계속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터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좀 빨리 어떤 아주 디테일하게 인덱스 들어가진 않고 그런 거에서 유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실제로 매트랩으로 그냥 풀어보는 그런 프랙티스를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교과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조금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데 조금 프랙티컬하게 한번 접근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산기 같은 경우에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도 계산기를 저희가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계산기 전에 저희가 주산도 많이 했거든요. 주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주산하고 주판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요새는 거의 배우지 않잖아요. 워낙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가 기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좀 특히 거북하더라도 이런 거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어널리틱하게 풀진 못하지만 나는 뭐 컴퓨터 뭐 뉴메릭하게 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 정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뭐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분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냐? 이 미분항이 들어간 이 방정식,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그거는 함수다 이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함수가 정의된 이 미분 방정식이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여기서 보면 y를 구하는 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y를 구하면 되고 그 함수 y가 구해지면 한번 미분을 하고 그냥 함수를 넣어서 이 등식이 만족을 하면 그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예요. 함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매트랩을 푼다는 건 뭐냐면 매트랩에 이 미분 방정식의 오퍼레이터를 포함해서 이 식을 넣어주면 거기서 함수 y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해주는 거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의 해의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운동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얘기인데 어찌됐든 정말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서 옛날에는 사실 다 이거를 어널리틱하게 푼 거죠. 뭐 베르누이 이케 뒤에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는 그때 컴퓨터 기술이나 수치해석 기술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어널리틱하게 풀 수는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풀이 기법들이 나오고 그런 풀이 기법을 하나만 발견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칭송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당연히 이제 다행히도 그런 우리 선행의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도 하고 이제 우리도 쉽게 이제 배우는 건데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요즘 쉽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매트랩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랩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면 유형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식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뭐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뭐 1차든 2차든 3차든 어쨌든 그 거기서 요구하는 그거에만 맞게만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건 없습니다. 다만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수식적으로 그렇게 전개는 안 할게요. 안 하겠지만 유형에 따라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separable OD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y 프라임이 dy dx로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왼쪽에는 y의 항만 가지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 x의 항만 가지고 표현이 되면 그냥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항은 y에 관한 식으로만 나오고 오른쪽은 x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되면서 나중에는 y를 x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가장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어차피 뭐 어널리틱하게 푸는 거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하시고 그러면 y 프라임에서 보면은 이게 뒤에가 이제 이쪽 항이 포싱 항이 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세퍼러블하게 할 수 있어요. 왼쪽은 y로만 표현하고 여기 보시면 왼쪽은 y로만 표현하고 얘를 1로 보내면 오른쪽은 x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매트랩으로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매트랩을 좀 써보셨다고 하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 책을 보시고 풀면은 y에 대한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왔네, 답 나왔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이 앞쪽에서 하는 우리 미적분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함수 간의 미분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 원시 함수를 구하는 그 부분은 계속 프랙티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트랩에서 나온 그 함수를 원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y 값이 나오면 y를 x에 의해서 한번 미분을 한 거를 여기 넣었을 때 그리고 y 대신에 그 값을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이 하는지 그거까지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트랩으로 요거에 해를 구하긴 하는데 해를 구한 다음에 원래 미분 방정식에 y하고 y 프라임 대신에 그걸 넣었을 경우에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함수의 미분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익숙지 않겠지만 뭐 일단 차트를 보고라서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하는 미분 이런 거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진도 나가면 그게 이제 손이 익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문제 사실 매트랩 넣으면 바로 해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한번 들어는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y 프라임이니까 그 미분항이 1차만 있으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고 독립 변수가 여기는 t인데 t에 대해서만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상미방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이 뒤에는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러니까 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의 1차 상미분 방정식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뒤에 여기서 b의 t 값, 저 값이 있기 때문에 상수 분리형 ODE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풀려면 특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널리틱하게 풀려면
이런 유형의 방식을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구해서 풀면 이런 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원래는 애널리틱하게 이제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요 수업은 그거는 조금 이제 지양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는 하시고 대신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뭘로? 매트랩으로. 네. 그래서 보시면 y 프라임이 있는데 원래 이게 없으면 사실은 변수 불리형 미분 방정식이죠. 이 t 5승이 없으면. 근데 t 5승이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선형의 1차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래 exponential minus k x승이 없으면 사실은 요거는 변수 불리형으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항이 있기 때문에 해를 푸는 방법이 앞서 이제 어널리틱하게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인 x가 들어갔지만 여기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자꾸 이런데 우리가 이제 매트랩이라는 어떤 툴을 이용을 하지만 그럼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요 해를 구해서 역으로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성립을 하는지도 체크해 보시지만 오른쪽에 이 항이 있고 없고에 대한 해가 다르거든요. 그 y라는 함수가. 그럴 경우에 한번 매트랩에서 쉽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좀 더 다른 걸 하시는데 도움이 될 그냥 단순히 매트랩을 넣었더니 해 나왔네 오케이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걸 해석하는 어떤 능력을 좀 한번 좀 더 배양을 해보는 방향으로 이번 우리 시스템 설계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좀 요청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한 끝에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지금 강의 자체가 공학수학은 아니고 기계 시스템 설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취지에 맞춰서라도 하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기본적인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한 절반에서 절반 5대5나 6대4 정도 다루고 뒤에 부지런히 좀 이런 미방 중심으로 미분 방정식 푸는 중심으로 매트랩을 생각하고 뒤쪽에 가서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의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고 그걸 이용한 뭐 시스템 설계한다든지 원래 이제 그쪽 인공지능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조금 유의미한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들어보시고 다시 좀 수업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고 제가 100% 그렇게 맞춰서 해준다는 보장은 조금 저도 고민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좀 최대한 한번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예제나 아니면 꼭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교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매트랩으로 한번 여러 번 풀어보고 다시 이걸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함수의 거동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틈틈이 이렇게 익히시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유익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